수많은 한국인들이 선택했던 이민지 캐나다. 그런데 요즘 이민자들도 캐네디언들도 늦기 전에 떠나라 라는 말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캐나다가 아직도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캐나다 식료품 물가는요 2025년 5월 기준으로 3.3% 올랐습니다. 얼핏 안정돼 보이지만 체감 상승폭은 더 크거든요. 특히 소고기가 지금 16%가 올랐고 커피도 13%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엔 $100로 한 주 장을 봤다면 지금은 같은 양을 사려면 $150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체감하는 거는요, 뭐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미국이 됐던 캐나다가 됐던 한국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뭐 저희 같은 5인 가족 기준으로 나가서 밥을 먹잖아요. 예전에는 5인 가족 기준으로 뭐 60불 70불을 썼다면 지금은 100불이 훨씬 넘어갑니다. 2명이 나가서 밥을 먹잖아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예전에는 30불 정도였는데 지금은 60불 70불. 그러니까 피부로 체험되어지는 물가는요 훨씬 더 높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문제는 임금이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캐나다 평균 시급은요 2023년 대비 2024년에 5.1% 올랐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을 상쇄하지도 못했다는 거죠. 특히 중산층 이하의 실제 구매력은 지난 5년간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캐나다 웹사이트인데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3.3% 올랐다는 거죠. 그 Food Purchase from Store가 실제로 피부로 체험하는 식료품 물가가 5월 기준 3.3% 올랐다는 건데 보시면 2022년도 이쪽에 굉장히 많이 오른 적이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약간 꺾였지만 지금 오르는 폭이 줄었다는 거지 물가는 계속 올랐다는 거예요. 이때는 거의 10%씩 12%씩 올랐고 그 12% 올라간 거에서 매달마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프가 꺾였다는 거는 물가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오른 폭이 떨어진다는 거죠. 캐나다의 real wage라 그러죠. 팬데믹 전보다도 실제 구매력이 2.4% 아직 낮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살 수 있는 게 약간 좀 떨어진다는 거죠. 캐나다는 아직도 네게티브죠. 아직도 2019년에 비해서는 구매력이 낮다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값 또 렌트비 월세는요 이미 천정부지로 오를 만큼 올랐고요. 거기다가 장바구니 물가마저 일반 서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지금 캐나다의 현실인 거죠. 자, 그렇다고 많은 분들이 거예요. 뭐 물가만 오른다고 사람들이 캐나다를 그냥 떠날까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바로 이민 급증과 그로 인한 사회 균열입니다. 캐나다는요. 전통적으로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지만 최근 이민자 유입 규모는요.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하면 캐나다 인구가 약 4,100만 명인데 그 중에 유학생 취업비자 갖고 계신 분이 약 145만 3,481명이라 그러네요. 캐나다 인구 약 4,150만 명 중에 4%에 달하는 이민자가 한 분기에 걸쳐서 체류를 중이고요. 이것만 해도 인프라 사용의 규모감이 체감이 되시죠.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이 써야 되는 병원, 그죠? 그리고 이분들의 자녀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녀들이 다니는 데는 학교. 그죠? 그래서 영주권자는요 2025년 1분기에 10만 4,256명이 캐나다에 정착을 했고 최근 4년 내 분기 중에 가장 작은 수치였어요. 자, 숫자만 보면 좀 평범해 보일 수 있는데 2022년 이전에 캐나다는 단 한 번도 1분기 이민자들이 10만 명 넘게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유학생과 취업비자 소지자까지 포함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저희 캐나다의 인프라스트럭처에 영향을 주는 단기 체류자가 훨씬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과부하가 걸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민 급증이 주는 압력, 토론토나 밴쿠버들의 대부분 거주를 하시거든요. 그쪽으로 정착을 하세요. 이런 대도시는요. 이민자와 단기 거주자의 집중으로 주택난과 월세 폭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대기 시간에 증가가 있고 교육의 질이 낮아져서 이 대도시들이 몸살을 지금 앓고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2024년에서 2025년에 유학생과 취업비자 쿼터를 줄이고 영주권자들을 적게 받아들이려고 조절에 나섰죠.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갑작스러운 인구 유입은요. 과거처럼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 공동체의 형성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융화가 안 되고 자기들만의 집단 거주 지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언어와 문화를 매개로 한 공동체 분열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리에는 새로운 풍경이 하나 생겼는데요.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이분들이 다 쓰러져 계세요. 뭐에 취해 있는지 모르는데 다 쓰러져 계세요. 뭐인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캐나다 정부가 해마다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하고 있어도 불구하고 이 거리의 노숙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요 위칭 홈이라고 하는 노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에만 연간 5억 달러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2018년 이후 노숙자의 수는 20% 이상 증가했고 6개월 이상 노숙을 한 만성 노숙자는요 3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쉘터라고 하는 상주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거리의 노숙자는요 무려 88%나 증가를 했습니다. 의료 시스템도 이미 포화 상태인데요. 병원에서 노숙 중인 환자로 확인된 수가 매년 3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이들이 이제 정신적인 문제, 그다음에 중독 문제까지 겹치면서 병원은 물론 응급 시스템까지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국토개발부에 있는 자료거든요. 만성 노숙자가 지금 38%가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좀 여기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2018년 기준으로 2024년에 만든 리포트인데 20%가 늘어났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number of individual living in unsheltered location 그것도 이제 이게 unsheltered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 시설이죠. 뭐 가서 잠을 자고 이렇게 낮에 나오는 이런 시설에 살지 않고 그냥 텐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하철에서 이렇게 지내시는 노숙자가 지금 88%가 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시설에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거기서 관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분들을 어떻게든 그런 걸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게 귀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거리로 다 나와 계신 거예요. 그 88% 인크리스가 지금 거리들에서 이제 다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의료 시스템도 말도 안 되고 이제 뭐 사회복지 시스템도 지금 안 좋은데 교육은 어떨까요? 이게 더 심각한 게 지금 교육 현장의 붕괴라는 거예요. 최근 캐나다 주요 도시에서요. 한 반에서 35명에서 40명의 학생이 몰리는 일이 되게 흔해졌습니다. 이 교사 부족 문제고요. 대체 교사가 학기 내내 수업을 맡는 경우도 늘고 있어요. 여기 선생님들도 보면은요. 스트레스 리브라 그래서 정신 문제로 떠나시는 분들도 많고 교육청들은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새로운 교사도 못 뽑을 뿐더러 아이들이 만약에 특수한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LD라 그러죠. Learning Disability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 아이들 뭐 ADHD가 있거나 이런 애들을 돌봐줘야 되는 보조교사들이 있는데 이게 버짓이 싹 다 없어져서 이제는 없어요 대부분. 그리고 뭐 일부 학교는요 체육관이나 화장실이 제대로 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제가 이거를 보고 이 비디오를 만들기로 이 에피소드를 만들기로 했는데 얼마 전에 캐나다의 교육 수준이 매년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도가 됐어요. 에듀케이션 퀄리티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네, 말이 되게 긴데요. IEA라고 할게요. 이게 이제 전체 64개국의 아이들의 교육 수준을 테스트를 하는 건데 뭐 보통 보면 뭐 영어라든지 아니면 수학 같은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겠죠. 그 중에 지금 현재 캐나다가 32위고요. 아리클을 보시면 캐나다가 에듀케이션의 어떤 수준이 계속 점진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저는 약간 웃기도 뭐하고 그 중에 이제 한국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전체 나라 중에 아주 상위에 있고요. 지금 캐나다가요 벤치마크로 이용할 테스트 중에서 모든 테스트가 다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 스코어가. 자 물론 교육의 수준을 얘기할 때 점수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거는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요 실제로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교육 수준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저도 학부모거든요. 아이 셋이 학교에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아이들의 학급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예전보다 되게 안 좋아졌고요. 아마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학교의 시스템이 예전보다는 많이 안 좋다라고 하시는 거를 피부로 체험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캐나다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금을 내면서 우리 아이들은 점점 더 열악한 환경에서 평균 이하의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높은 세금과 삶의 질 저하라는 이중고 속에서 캐나다 드림은요 이제 신기루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 괜한 과장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살인적인 물가, 사회의 분열, 공공 서비스의 붕괴, 그리고 추락하는 삶의 질 이것이 2025년 캐나다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무턱대고 캐나다가 좋다, 여기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거는 그 수식어는 이미 맞지가 않다는 거죠.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캐나다도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다라고 아셔서 유학생이던 영주권을 받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이던 취업비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던 정확하게 알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거를 비디오를 제작했고요. 다른 하나는 이미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막연히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쨌든 저희가 여기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희와 저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치인을 누굴 뽑아야 될까라고 하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캐나다는 여전히 기회의 나라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권, 투명한 정치 시스템,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공공의식, 이 장점들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묻고 선택해야겠죠. 떠날 것인가, 지킬 것인가. 자,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남기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비디오가 유익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